그리고 이제 알트코인들도 강력하게 반등했고, 그 알트코인 중에서 가장 지탄을 많이 받던 이더리움도 꽤 많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역대 최고가 돌파할 때 그때 들어갈 생각입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강환국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요즘 비트코인 관련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조정받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는 추세가 좀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던데 어떻습니까? 지금 시장 상황은? 일단 진짜 뭐 한 달 전까지만 해도 4월 초까지만 해도 73,000불까지 이게 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104,000불까지 온 거 보니까 지금 거의 50% 아닌가? 네, 37,000 50%까지는 아니에요. 40%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들도 강력하게 반등했고, 그 알트코인 중에서 가장 지탄을 많이 받던 이더리움도 꽤 많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네. 어때요? 지금 그 이전 방송에서도 설명하셨지만은 이제 이쪽에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동안에 좀 포트 비중이 좀 달라진 게 있나요? 비트코인 투자 비중이? 한동안은 한동안 제로였다가 이제 121선 넘었을 때 들어가는 게 92,000불 정도였거든요. 이제 그때 들어갔고, 이제 그때 한 4분의 1 들어간 다음에 10만 불 넘어가서 또 4분의 1 들어가서 제 이제 목표치 한 절반 정도는 지금 채워놓은 상태이고요. 그 정도 들어가 있고, 나머지 절반은 역대 최고가 돌파할 때 그때 들어갈 생각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신고가가 나왔을 때 그때 들어간다. 네, 그렇다면 저는 뭐 아직 매수 시기로 아직도 살만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지금 들어가시는 거 놓쳤으면은 역대 최고가 돌파할 때 그때 들어가는 것이 꽤 확실한 방법이죠. 지금 사는 건 오히려 애매하고. 그렇죠. 지금은 사실 이제 좀 살짝 그 역대 최고가 밑에서 좀 횡보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크게 보면 한 그 12월부터 박스권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10만 뭐 5천, 9천 그 언저리가 상단이고, 이제 하단은 뭐 7만 5천 여기까지 내려가는데, 그 박스권을 돌파하면은 이제 상당한 에너지가 실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때가 리스크가 가장 낮은 이제 매수 기회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지금 그래도 비트코인 관련해서 좀 조심해야 되는 리스크 요소 있나요? 뭐 세상 모든 게 사실 다 리스크이기는 하고요. 이제 그 비트코인이 확실히 좀 메인스트림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전통 자산과 이제 비슷한 리스크 팩터들이 다 같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물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통화 정책이고요. 왜냐하면 사실 기업 같은 경우는 통화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 기업이 돈을 버는가 이런 게 중요한데, 이제 비트코인은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 통화량이 얼마나 이 세상에 있는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그 지표가 굉장히 좋아요. 이제 1월 6일에 통화량이 바닥을 찍은 다음에 4개월 동안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아시면 굉장히 좋은데,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글로벌 통화량의 한 3개월 정도 후행을 한다. 이렇게 배우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때요? 이동평균선 121선을 중심으로 매수매도 이 판단을 한다고 하는데 예. 그렇게 하는 이유, 이 지표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121선으로 그러니까 120일 이동평균선으로 거래를 하면 큰 장점이 하나 있는데, 그 거래가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조금만 잃고 그 대신에 잘 될 경우에는 왕창 법니다. 이거를 유식한 말로 손익비가 좋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투자라는 게 되게 간단하거든요. 내가 잃을 때는 1원을 잃고 내가 벌 때는 3원을 벌고, 그거를 계속 반복하면은 저는 돈을 벌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지표이죠. 그리고 120일선으로 거래를 하면은 대세 하락장 그건 다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그렇다면 요즘 그 사실 4년 주기 사이클 이것에 의해서 반감기 이후에 오는 급등장 이런 것들을 기대했던 분들이 되게 힘들어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급등장이 사라진 건가? 이런 그러니까 4년 주기 사이클이 사라진 건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제 4년 사이클이라는 거는 보통 비트코인이 3년 오르고 이제 1년 망하고 3년 오르고 1년 망하고 그거를 이제 의미하는 건데, 사실 그 22년 말부터 지금까지 그 4년 사이클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22년 말부터 지금까지 이제 비트코인이 그래도 한 15,000불이었으니까 한 6배 정도 올랐거든요. 6배, 7배 정도 올랐는데 거기서 돈을 못 번 건 이제 본인이 이제 거래를 잘못한 거죠. 그래서 사실 그 3+1에서 그 3은 지금 계속 적용되고 있습니다. 적용되고 있는데 관심거리는 그거죠. 그 3+1이니까 내년에 크게 망하는 그 장이 올 것인가. 이제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지금까지는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다 개인이었습니다. 고래도 개인이고 개미도 개인이고
있고, 네, 그런 식으로, 그리고 채굴자들이 좀 거래를 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반감기 사이클에 맞춰가지고 늘 그 3+1 패턴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다른 플레이어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사실, 최근에,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사는 축이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죠. 이제 올해만 해도 100억 불 이상을 샀고요. 그리고 정부 들어오고 있고, 기관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다. 그래서 3+1, 1년 동안에 비트코인이 뭐 최소 60, 70%, 말하면 8, 90% 빠지는 이제 그런 3+1장이 더 이상 안 올 수도 있다라는 견해가 나타나고 있고, 그거를 지지하는 꽤 유명한 투자자들도 좀 많아졌습니다. 네, 그러게요. 그 비트코인 그 ETF가 나오지면서 일단 기관들이 사니까 자신들이 산 게 그렇게 크게 어떤 급등락이 생기게끔 놔두지 않는다. 그럼 더 사버리면 되니까. 뭐 그런 이야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그거는 저는 이제 동화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면 2008년에 미국 장은 왜 50% 빠졌으며 2000년에 왜 80% 빠졌냐? 그때도 다 기관들이 거래하는 장이었는데, 그럼 걔네들이 그 이제 그럼 그런 논리로 적용을 하면은, 그럼 나스닥이 80% 빠지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이제 금융위기 때문에 50% 빠지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이 뭐 반토막 마이너스 70% 80%못 간다고 절대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거는 사실 뭐 복합적인 게 굉장히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3+1, 3+1, 그거는 끝났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사이클 이론이 틀렸다라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맞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솔직히 반반이고 잘 모르겠고, 저는 그냥 120선으로 거래하겠다. 그래서 사이클 이론자들이 맞으면은 결국은 큰 하락이 올 텐데, 저는 120선으로 이미 빠져나가고 없겠죠. 그리고 만약에 사이클 이론자들이 틀렸다, 이제 강세장이 계속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121선 위이기 때문에 계속 보유하면서 관망하고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사이클에 대한 그 예상 이거 하기보다는 그냥 121선을 가지고 그냥 매매하는 게 낫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은 사이클 이론자들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거든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제 왜 늘 이번엔 다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통은 틀리잖아요. 이제 그 특히 금융시장에서 제일 위험한 단어가 그거잖아요. This time is different라고 하는 거. 근데 물론 지금이 진짜 different 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와 상관없이 이 120선으로 거래하면은 얘들이 맞든 틀리든 나는 돈 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큰 손실을 이제 피할 수 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4년 주기 사이클에 대해서 너무 과신도 하지 말자. 지금 당연히 급등장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지금은 해서는 안 된다. 아니, 그 급등장 이미 왔으니까요. 그 벌써 7배 올랐으니까요, 비트코인이. 네. 아, 예. 그러니까 그건 이미 이루어진 거고, 우리의 관심사는 3+1, 그러니까 그 후에 큰 대하락장이 올 수 있는가, 그거가 이제 궁금한 거죠, 사실은. 그래요. 그러면 이제 대폭락장이 올 것이냐, 이것도 이제 너무 그 과신하지 말고 지켜봐야 된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근데 참고로 저는 이 25년 상승장이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그래요. 그렇죠. 그 상승장의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오를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뭐 그래도 2억은 넘어야 이익이 아닐까라는 게 생각이고요. 예, 예, 여기 올 때마다 맨날 그 말 하긴 하는데, 예, 그렇죠. 제가 그 연초까지만 해도 3억 갈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이제 조금 찔끔 해가지고 이제 뭐 2억은 넘어야 그래도 이 정도 돼야지 그래도 좀 이제 괜찮은 상승장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거가 좀 몇 개가 있긴 한데,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통화량이 1월부터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지금 5월까지도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5월에서 3월 더하면 8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통화량이 가격보다 3개월 선행을 하기 때문에 8월까지는 그래도 장이 괜찮은 확률이 꽤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8, 9월이 근데 코인이 좀 위험한 때거든요. 8, 9월에 코인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근데 4분기는 또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연말까지는 갈 것 같고, 이제 올라갈 것 같고, 이제 그 다음에 내년에 사이클 이론상 이제 7, 80% 깨지는 장이 오는데, 그게 올 것이냐 아니냐, 그게 이제 관심사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비트코인 투자 전략, 지금 뭐 새로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이미 들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아직 들어가시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역대 최고가 돌파가 가장 훌륭하고 리스크가 적은 전략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이제 저놈이 미쳤구나. 아니 도대체 어떻게 가장 높은 가격에서 들어가라는 거야? 라고 하실 텐데, 자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반대로 하잖아요. 얘가 10만 불이 3만 불이 되면 그때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물론 3만 불까지 가가지고 다시 이렇게 컴백하는 자산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자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10만 불이 3만 불이 됐다는 거는 다 뭔가 그만큼의 이유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왜냐하면은 이게 내가 10만 불이 때 3만 불 내려간 그 자산을 사면은 얘가 4만 불이 되면은 4만 불에 물린 사람들이 막 팔게 되어 있고요. 네. 5만 불까지 가면 5만 불에 물린 사람이 다 팔고 이러는데 근데 내가 역대 최고가에 샀다라고 하면은 그 위에 물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대단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본전 물량들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역대 최고가 돌파를 딱 할 때 사는 거는 코인뿐만이 아니라 주식이든 뭐 주가 지수든 저기 뭐 채권이든 금이든 무조건 좋은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물린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 그래서 얘가 쫙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역대 최고가 돌파하는 자산들이 거기서 추가로 20%, 30%, 40% 오른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가격대가 얼마죠? 그리고 10만 9천 불이요? 10만 9천 불. 예. 10만 9천 불 넘으면 지금 비중을 어느 정도 늘릴 생각이에요? 전 나머지 다 들어가는 거죠. 지금 아. 절반 들어가 있으니까. 절반, 나머지 절반이 나머지 50% 꼭 는? 들어가는 거죠. 네. 아, 오히려 그때. 네, 가격이. 그쵸. 왜냐면 위에 물린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최근 2, 3년 차트를 보면은 그 박스권 돌파한 후에 보통 20%, 30%, 40%씩 한 번 더 오르거든요. 네. 그거를 저는 먹고 싶은 거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매도는 그 적어도 이제 목표가로 잡으신 2억 원 정도 되면 그때 가서 이제 매도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게 지금 상당히 고민인데 저도 이제 매도는 원칙적으로 120일선 기준으로 하긴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당연히 고점 매도는 불가능해지는 거죠. 이제 그게 좀 아쉽죠. 왜냐면 저도 이제 욕심쟁이기 때문에 이제 얘가 2억까지 갔는데 120일선을 팔면은 1억 6천에 팔릴 거 아니에요. 얘가 근데 그럼 4천을 놓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고점 지표들이 몇 개가 또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제가 그 시기에 그 고점 지표를 잘 캐치를 하고 이제 고점과 언저리에서 팔 수 있을지 그건 저도 미지수입니다. 직접 그때 가서 봐야 되는데 근데 그런 지표들이 이제 뭔가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의 가격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장이 과열되면은 이제 국내에 개미들이 와 들어가가지고 가격을 확 올리거든요. 그래서 해외 거래소보다 보통 비싸지는데 그게 10% 정도 벗어나면 이건 이제 이상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첫 번째가 그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펀딩 피라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선물 시장에서 롱이 많이 몰려 있는가, 숏이 많이 몰려 있는가 뭐 이런 건데 그것도 0.1에서 0.15% 넘어가면은 이제 이상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온체인 지표들을 보면은 단기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한 달 미만으로 보유하는 투자자들인데 얘네들의 비중이 이제 훅 높아지면은 그것도 이제 단기 고점에 매우 근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표들을 보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일부는 121선에 팔고 일부는 이제 그런 지표들이 캐치되면은 팔 생각이 있긴 있는데 다 지금까지의 생각이고요. 제가 스마트하게 빠져나올지 저도 심하게 지금 그 의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가요? 좀 시장에 이제 슬슬 낙관론이 퍼지기 시작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낙관론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죠.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 그 이제 통화량도 지금 엄청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제 기관들이 3월부터 4월 한 20일까지 많이 팔았거든요. 근데 지금 들어와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4월 20일 후에 ETF 자금이 새로 들어오는 게 거의 60억 달러가 넘어가거든요. 이제 이런 것도 좀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요즘 트럼프가 이제 사고를 많이 쳤는데 결국 이분과 가족은 이제 암호화폐 우호적인 것도 확실하고 거기 이제 고위 관료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술 환경은 좋다고 봅니다. 일단 당분간은. 당분간은. 예. 그렇다면 ETF 유입 이것이 결국 상승장, 그러니까 일시적인 상승장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장을 이끌어가는 요소가 될 것이다라는 시각은 뭐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사이클 이론이 끝났다. 3+1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까지는 그게 일단 확실히 맞다고 보고 내년은 가가지고 정말 그 사람들이 맞은지 아니면 그 사이클 이론자들이 맞는지 한번 봐야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결국은 내년도 만약에 빠지는 장이 오면 역시 사이클은 통한다 네. 이렇게 가는 거고 이후에도 계속 올라간다 보면은 그 사이클 이론은 이제 틀렸다. 이제 그렇죠. 끝났다. 네. 이렇게 보는 거군요. 그 사이클 이론은 이제 끝났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2명이 유명한 분이 이제 계시는데 이제 주기영 대표님이라고 이제 크립토 퀀트라는 사이트를 운영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제 그분이 이제 한국 분이신데 그분도 이제 주로 이제 저처럼 퀀트를 많이 연구하기 때문에 그 사이클론을 이제 옹호하시다가
이제 그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요번에 상승이 끝났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나 10만 불이 넘어가면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겠다라고 했는데 10만 불 넘어가고서 내가 틀렸다라고 인정하셨어요. 왠지 그 사이클 이론이 더 이상 안 맞는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마크 리치라는 사람은 이제 15년, 20년 동안 주식시장에서 연복리 40% 이상을 버신 분인데 이제 그분도 이제 그런 말을 했죠. 지금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은 많은 기관들이 들어오지 않았고 지금 아직은 많이 멀었다. 그래서 얘네들이 순차적으로 계속 들어오면은 최소한 1, 2년 정도는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심하게 빠지거나 빠져도 바이더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주장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그 사실 비트코인이 오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알트코인이 또 폭등이 나오잖아요. 예, 그거 좀 왔으면 좋겠네. 예.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번에 사실 사이클 이론도 다 틀렸다. 뭐 이런 얼마 전까지 비트코인이 헤매고 있을 때 네. 그런 생각하시던 분들이 참 많았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 시장의 기대감? 그러니까 이게 이제 3+1인데 그 3이 지금 지속 중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그 지금까지 늘 그려왔어요. 그 3의 끝부분에 가면은 알코올이 미친 듯이 이제 올랐거든요. 저는 사실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고 이제 그 작년 11월이거든? 그쵸. 작년 10월인가? 작년 11월부터 그러니까 올해 1월까지 이제 코인이 많이 오르다가 이분이 취임하면서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저는 사실 그 작년 11월부터 그 알트장이 왔다고 사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특히 뭐 리플 같은 것도 4배, 5배 오르고 했는데 근데 그게 결국은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 후에 이제 대부분 알트코인들이 40~50%더 이상 빠진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한 번 온다면은 이제 올해 연말이 될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죠. 그 파이널 광기 쫙 이제 올라가는 거. 네. 저는 그 확률을 글쎄 한 반만 정도로 봅니다. 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코인이 어디가 될 것이냐. 사실 못 오른 이더리움 네. 얘기가 있었고 예. 그 플랫폼 이제 오래된 구닥다리다. 이젠 솔라나다. 트럼프도 미는 게 솔라나고 예.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예요. 리플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 트럼프 재단은 이더리움 쪽 기반 코인을 많이 샀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저는 결론은 모르겠다라는 거고, 네. 그래서 그냥 그 톱 10 그냥 다 사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위부터 예.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 저 지금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알트코인은. 예. 그래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 비중이 가장 높은데, 알트코인은 이제 요번에 제가 좀 이제 많이 좀 뭐라고 했냐, 험블해져가지고, 모르겠다. 그냥 다 사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지난번에는 제가 이제 솔라나와 도지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걔네들보다는 리플이라든지 그 미국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느꼈죠. 내가 못하는 거구나 하면서 그냥 다 사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그럼 그 중에 두세 개 맞추겠죠. 네. 그러면 산 그 코인들 예. 매도 시점을 어떻게 잡을 거예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매도할 겁니까? 비트코인과 똑같은 시절에 똑같은 그 시기에 매도를 할 겁니다. 네. 그래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까지 비트코인이 먼저 쫙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알트코인들이 쫓아가는 걸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이제까지 현상들이. 예. 그렇다면 비트코인 떨어지는 것도 비트코인이 먼저 쭉 떨어지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떨어질 때 저는 이제 비트코인을 팔 건데, 근데 물론 이제 여기서 욕심 부려가지고 한 달만 더 할 수 있을 건데, 전 그냥 그때 타고 나갈 겁니다. 그냥 네네. 알트코인도 비트를 매도할 때 그냥 같이 매도할 것이다. 예,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과거를 보면은 알트코인이 비트코인보다 살짝 좀 뒤쳐져서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기는 했는데, 제가 그 타이밍을 잘 잡을 수 있을까? 저는 심히 의문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 예. 이더리움이 그 비트코인 반등하면서 이더리움이 크게 올랐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는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게 왜 올랐는지. 네. 네. 시총 2위죠 지금. 네, 2위입니다 아직도. 네. 네. 이더리움 너무 올드하고 뭐 무겁고 뭐 별 그 부정적인 의견들도 많긴 한데. 예, 뭐 요번에 또 무슨 업데이트 했다고 하긴 하는데, 근데 그 업데이트는 매년 뭐 하는 거니까요, 사실. 그래서 왜 올랐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고, 그냥 뭐 많이 떨어졌으니까 올랐나? 그 정도이고, 뭐 펀더멘탈로 이더리움 별로 좋은 거는 좀 보이지 못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예. 이유는 모른다. 근데 사실 알트코인들도 오르는 이유 빠지는 이유 없죠. 뭐 사실 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가는 거니까. 그렇죠. 저는 늘 강조하지만 이제 알트코인 99.99%는 쓰레기이고 그 나머지 0.01%는 뭔지 모르겠다라는 게 이제 제 늘 답변인데, 그래서 투기성 자산이라고 보고 당연히 이제 비트코인 비슷한 거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비트코인은 다르게 보는 거죠. 비트코인 다르죠. 네, 그건 다르죠. 네. 지금 그래서 저도 사실 최근에 이제 이런 영상을 하나 찍었어요. 이제 아직도 이제 비트코인이 뭔 이제 소용이 있는가, 그거를 이제 그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서 질문하셔가지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찍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런 것 같아요. 이게 그 이제 선진국
국민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부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가장 싫어하는 게 세금이고 이제 정부가 내 자산에 찝쩍거리는 걸 가장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가 있고 자산을 해외로 빨리 보낼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수단이 일단은 이제 비트코인이고요. 이게 또 후진국으로 가면은 아이러니하게 비트코인이 더 가치가 높아져요. 왜냐하면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정부가 이제 국민의 자산을 빼앗을 때 좀 세련되게 있게 빼앗잖아요. 인플레이션을 발행한다든지 세금을 높인다든지 또 후진국이 가가지고 어이 내놔 퍽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이 내놔 퍽 할 때 내 자산을 보유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비트코인밖에 없어요. 후진국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달러가 붕괴가 되면은 다음 화폐가 금과 비트코인 이 두 개 중에 하나에 결국 묶일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게 비트코인의 가능성이 있죠. 이제 그 가능성이 100%는 아니지만 0%도 아니다. 그래서 그 비트코인이 그런 장기적으로도 수요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알트코인과 뭐가 다른가? 자,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재단이 내키는 대로 찍어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일단 재단도 없고 그 만든 사람도 사라져 버렸고 이제 그 룰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희소성이 있다. 그게 이제 알트코인과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체 투자 자산의 몇 프로 정도가 저 코인에 들어가 있죠? 코인이 어차피 제 맥스가 한 30% 언저리니까 그거의 절반이라고 보시면 되죠. 아, 지금. 그거의 예. 절반. 그러니까 예. 전체 자산의 한 15%가 그렇죠. 지금 예. 투자가 돼 있고 예. 추가로 그 정고점을 뚫는 순간 15%가 더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예. 되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한국 대선 이제 다음 달이죠? 예. 어떻습니까? 이 한국의 대선이 열렸을 때 과거 퀀트 데이터를 보면 주식 시장은 상승을 했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 대선 때문에 상승하는 건 아니고 이게 이제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이게 이제 군부 독재 후에 32년이 흘렀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중에서 정확히 이제 16년 정도는 이제 민주당 계열이 했고 16년 정도는 이제 그 이제 국힘 계열이라고 그냥 할게요. 왜냐면 그쪽 당 이름을 하도 많이 바꾸니까. 그래서 이렇게 딱 반반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근데 거의 모든 수익은 민주당 때 발생했습니다. 이 국힘 계열일 때 주식시장을 보면 되게 처참해요 이게 확실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민주당 쪽은 굉장히 수익이 높았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노무현 5년 동안에는 5년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정치적인 것만은 아니겠지만 저는 연관이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어때요? 올해 사실 지난번 인터뷰하실 때도 올해 주식 시장은 상당히 강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강하잖아요. 보통 4월 달에 매도하지 않고 올 연말까지 가져가겠다 얘기했었잖아요. 예, 예. 지금 그 포지션은 그대로인가요? 예, 그 사실 이제 그 제가 4월 말에 포지션을 줄여야 됐었는데 제가 지금 이제 증권사를 좀 옮기고 있어요. 이제 거래하는 증권사를. 그래서 그게 이제 이번 주에 해결이 돼가지고 요번 주말에 다시 자산 배분을 해서 비중이 좀 줄어들 것 같기는 한데 근데 보통 때는 제가 5월 식으로 한국 주식 아예 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는 제가 않을 겁니다. 왜냐면 한국 주식을 좋게 봐요, 저는. 예. 좋게 보는 이유를 다시 한번 좀 질문드리면 일단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제 그 주식 그 수익률은 민주당 정부 때 다 발생한다고. 이제 그 국힘 그 계열 쪽에는 되게 가난하거든요, 수익률이. 저는 사실 여론조사를 별로 안 보고 이제 폴리마켓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코인쟁이들이 이제 베팅을 하는 거죠. 거기 당연히 그 베팅이 있습니다. 그 누가 한국 대통령이 될 것인가라는 그 베팅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90%로 나옵니다, 거기. 네. 네. 그리고 나머지 다 합쳐가지고 10% 미만인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2025년에 김정은이 쫓겨날 확률 베팅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11%예요. 참고로 이거는 그냥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 베팅 사이트 가보면 있습니다. 이게 근데. 아, 그래요? 그럼 저는 이제 합리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아하, 그럼 이번에는 이재명 그 민주당 쪽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실제로 한국 여론조사 똑같이 나오잖아요. 결과가 근데. 그러면 예. 주식시장은 조금 더 오를 것이다로 판단한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왜 그러면 민주당 계열이 집권했을 때 오르는가를 이제 봐야 되는데 그것도 분석을 해보니까 일단 통화량 같은 경우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요. 그러나 재정정책 쪽에서 확실히 민주당 쪽이 집권을 했을 때가 이제 훨씬 더 많이 증가율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부채를 내든 세금을 걷어들이든 정부 지출이 이제 훨씬 더 오른다라는 건데 그리고 뭐 실제로 뭐 요번에 뭐 이제 30조인가 35조인가 추경을 뭐 한다 뭐 이렇게 했잖아요. 저것도 제가 뒤져봤는데 이제 이 정도 대규모 추경이 두 번 있었더라고요. 이제 2008년, 9년 요때 그 당시에 뭐 전보 추경해가지고
했는데 그때가 28조였고 그때 이제 코스피가 한 50% 이상 올라줬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그 다음번에는 이제 코로나 때 그때 이제 2020년부터 22년까지 150조를 갖다 부었는데 20년 그 추경 시작한 후부터 장이 한 70% 정도 이제 올라줬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요게 세 번째 대규모 추경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민주당의 정책, 재정 정책을 많이 하자. 그거 굉장히 일관성이 있죠. 네. 예. 지금 그 추경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잖아요. 예. 한국은행 지금 예. 한국 경제가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렇죠. 예. 양극화 때문에 예. 거기에다가 또 지금 상법 개정에 대한 이슈도 살아 있어요. 예. 이러저러한 그리고 좀 각 진영 여당 야당 가리지 않고 주식시장에 대한 표심을 잡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되든 뭔가 이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펼쳐질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단 말이죠. 이러한 것들이 대선 이후에 한국 증시 어떤 모습을 만들게 될까요? 근데 이미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추가할 내용이 사실 별로 없긴 한데 그렇죠. 조금 전에 뭐 추경도 있고 적극적인 재정 정책 그리고 이제 원래 민주당 쪽이 집권하면 이제 주식이 많이 오른다고 참고로 부동산도 많이 오르죠 그때. 네. 그리고 이제 상법 개정도 사실 뭐 나쁠 거 하나도 없을 것 같고. 네. 이 모든 것이 일단 한국 주식을 이제 좋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이제 물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외세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뭐 저쪽에서 뭘 하는가 그것도 당연히 좀 이제 봐야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015년인가 그때도 추경을 한번 했어요. 그 당시에는 10조, 12조 정도 했다고 하는데 그때는 메르스 때문에 한번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주식시장이 안 올랐는데 그때는 중국 경제가 굉장히 부진해가지고 이제 한국이 중국이랑 많이 엮여가기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이 그때 많이 못 올랐습니다. 네. 2015년에 당시 중국 시장이 한번 버블이 크게 왔다가 깨지면서 와장창 내려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건 호재들이 계속 있는 한국 증시 그래서 강할 것이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계속 들고 간다라고 생각한다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발 이제 트럼프가 너무 이상한 짓만 안 하면은 이제 그 한국 시장 25년 좋아 보인다는 거죠. 네. 어때요? 이번에 미중 합의가 어느 정도 좀 일어났잖아요. 저는 그냥 트럼프가 졌다고 봅니다. 네. 그냥 들어맞았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예, 예. 다시 이러한 노이즈가 나오진 않을까요? 계속 당연히 좀 나오겠지만 완전 끝난 건 아니죠. 당연히 끝난 거는 아니고 그래서 본인도 체면을 지켜야 되니까 일단 5% 올리긴 했고요. 25% 30% 올렸고 이제 그걸로 자기가 이겼다라고 이제 뭐 이제 정시 승리하고 다니시겠죠 이분도. 그리고 이제 90일 유예를 줬으니까 우리 석 달을 다시 한번 보자라고 했는데 석 달을 업어도 이제 본인이 이길 수가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은 이제 중국인들은 미국한테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미국은 당장 이제 3억 명이 월마트에 가면은 물품을 사야 되는데 그게 다 중국 물품이고 그거를 미국에서 사실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 물품들을. 그래서 이제 이 그 전쟁은 이제 무조건 미국이 질 수밖에 없고 그게 이번에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무역을 건드리기는 하겠지만 이제 그 임팩트가 이제 우리가 1월 말부터 지금 4월 초까지 봤던 그 임팩트보다는 훨씬 더 적어지겠죠. 네. 네. 아, 또 하나 있다. 이게 지금 이제 그래서 이 관세 쪽이 이제 안 먹히니까 미국이 그 달러 가치를 낮춰가지고 이제 수출을 좀 이제 진흥하고 수입을 억누르는 그 전략을 쓰려고 하는 것 같고 여기에 지금 한국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옛날에 그 플라자 협의 86년에 그걸 할 때는 한국이 너무 작은 나라라서 빼버렸는데 당시에는 그 일본, 서독, 그 영국, 프랑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번에는 한국이 포함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원화 가치가 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원화 가치가 오르면은 그 모멘텀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에 우르르 들어와가지고 투자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렇죠. 네. 환차익을 얻기 위해서. 네, 그럼 걔네들은 주식으로도 벌고 환으로도 벌기 때문에 한국 좋네 해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지금까지 많았죠.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는 이제 우리 수출 경쟁력에 영향을 좀 안 좋게 미치기 때문에 좋진 않겠지만 뭐 우리 어차피 지금 10년 투자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도 있지. 아니 근데 네. 그 프라자 합의 이후에 네. 일본의 수출 증가세 보니까 네. 그 이후에도 되게 많이 증가했던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꺾인 건 아니고. 그렇죠. 그러나 아무튼 근데 내수 증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때 그 일본 버블에 최고치가 올라갔었죠. 그때 그 니케이가 거의 4만 찍었잖아요, 그때. 그리고 거기에 힘입어가지고 코스피도 그 당시 처음으로 1000 찍었습니다, 그때.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관련해서는 뭐 트럼프 이슈도 있습니다만 파월 이슈도 있잖아요. 금리와 관련해서. 네.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이야기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 네. 파월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 예. 그리고 오히려 중립금리 이번에 나온 얘기 보니까 중립금리를 올려야 될 수도 있다. 이 얘기는 뭐 이 고금리 상황이 상당히 오래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예. 그래서 시장에서 좀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증시에 미칠 영향 없을까요? 뭐 당연히 있겠죠. 예, 특히 이제 코인 같은 경우도 세상에 돈이 얼마나 풀리나 이제 그게 가장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뭐 중요한 얘기고 뭐 저는 사실 뭐 파월을 뭐 이해하기는 합니다. 지금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기 있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 대통령님이 계속 이제 뭐 관세하고 있고 이제 그 인플레이션을 불어일으키는 그런 정책을 쓰고 계시니까 불안하겠죠. 사실 저는 이제 정부와 중앙은행은 무조건 분리해야 되고 중앙은행은 그 이제 물가 하나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예. 그러니까 뭐 잘하고 있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예. 이 시장에서 우리 아까 뭐 매수 신호도 있고 매도 신호도 있잖아요. 예. 어떤 신호가 나왔을 때 아, 이제는 조심해야겠다, 긴장해야 되겠다, 주식을 이제는 팔 때다라고 판단할 어떤 신호, 지표 같은 게 있나요? 보시는 게? 그것도 사실 좀 가격이라고 봐요. 이제 가격이 어떻게 보면 모든 걸 다 이제 반영을 많이 하기 올랐냐? 때문에. 예. 근데 많이 오르면 팔면 당연히 안 되고, 왜냐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은 2009년부터 2020년 강세장을 다 놓쳤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 200일선이 좋죠. 200일선.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200일선 위에서만 주식을 가지고 있고 200일선 밑에서 이제 팔아버린다만 해도 굉장히 훌륭한 결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네. 네. 미국 주식은 간단해요. 200일. 네. 200일선 예. 위에만 있다면 계속 가져가는 거고 예, 아래면 팔아라. 네. 아래로 떨어진다. 그렇죠. 근처에서 빠지는 모습이 나오면 그냥 매도하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AI 이번에 저 중동 지방 지금 방문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 알트만도 갔죠, 그죠? 아마. 예, 네. 사우디도 그렇고 뭐 지금 여러 중동 국가들이 그 소버린 예. 투자를 지금 막 계속 발표하고 있어요. 예. AI에 대한 것들이 다시 이제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AI 버블 이게 이제 스마트폰 초기 상황과 같다. 그래서 아주 많이 더 오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기는 하죠. 그렇죠? 이걸 네, 어떻게 봐야 당연하죠. 됩니까? 그리고 사실 이제 저는 그거보다 그 넥스트 스텝이 아마 이제 휴머노이드 이쪽이 아닐까 싶기는 한데요. 사실 이제 그쵸. 근데 그 AI가 휴머노이드랑 결국 같이 붙어 가는 거기 때문에 글쎄요. 이거를 버블로 봐야 될 아닌가 뭐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뭐 테슬라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 춤추는 거 나와가지고 또 화제가 되고 했는데. 그렇죠. 옵티머스. 네, 네. 그러니까 그 이제까지 그 뭐라고 해요?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으로 데이터 센터 뭐 전력 이런 쪽으로 많이 올랐다면 이제 휴머노이드 쪽으로 그 흐름이 좀 버블이 좀 번져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AI도 그렇고 휴머노이드도 장기적으로는 절대로 버블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그 인터넷도 장기적으로는 버블이 아니었죠. 다만 이제 그게 실제로 수익화되기 전에 우후죽순 기업들이 생기고 거기 돈이 너무 많이 흘러가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근데 그 장기 투자할 때는 이제 그 방법이 있죠. 이제 워렌 버핏을 좀 배워야 되는데 워렌 버핏도 그 2000년 인터넷 버블 때는 가만히 앉아 있다가 결국은 이제 애플이라는 승자가 나오니까 그 뒤에 올라타셔가지고 100조 이상을 버셨거든요. 네. 아, 워렌 버핏이 네. 100조 벌었어요? 네, 100조 이상 벌었죠. 100조 이상. 네. 그래서 요번에 좀 포지션을 좀 줄인 것 같더라고요. 좀 벌었네 하면서 이렇게. 예. me not bad 하면서 이제 좀 하신 것 그러니까 같은데. 그렇게 좀 열풍에서 한벌 벗어나서 열풍이 가라앉은 다음에 그 열풍에서의 승자에게 투자를 해도 시기적으로 늦어 보여도 충분히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장기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방법이 괜찮은 방법인데 어마어마한 인내가 필요하겠죠. 왜냐면은 나스닥 버블은 1998년부터 2000년 요때 있었는데 이제 본인은 이러고 있다가 거의 10에서 15년 후에 올라타신 거잖아요. 이제 결국 그 인터넷 그 떨거지 기업들 다 사라지고 위너들이 딱 나오고 이제 그 중에서 본인 이해하기 가장 쉬운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거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거기 애플을 잡은 거잖아요, 이게 2010년대 중반에 가서. 네. 지금 그런 측면에서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후속자, 그러니까 이 AI 관련된 여러 종목들 이게 좀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후속주 찾는 거에 이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방산주, 지금 매출이 발생하고 모멘텀 발생하는 게 방산주니 조선주니 네네. 어때요? 근데 많이 오르긴 했어요, 이쪽도. 그럼에도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그쪽은 두 개는 제가 사실 관심이 전혀 이제 없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어느 보지 쪽에 않는데. 관심이 있어요? 저는 사실은 개별적 관심이 별로 없긴 하지만 그나마 보는 거는 이제 AI와 휴머노이드 쪽이죠. 왜냐면 이제 AI와 AI 같은 휴머노이드. 경우는 제 업무에서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걸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겠더라고요, 확실히. 네. 제 생산성을 좀 너무 향상해주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고마운 존재죠. 네. 그러면 지금 네. 뭐 이 조선이라든가 방산 이쪽은 관심이 없으니까 하긴 뭐 자기가 아니, 잘 제가 아는 관심이 없다는 거지. 그렇지. 이제 여러분들도 관심 당연히 있으셔도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려면은 자기가 아는 종목 아니면 아는 섹터에 대해서만 잘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근데 모르는데 자꾸 투자해서 돈을 날린다 이런 의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근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냥. 저도 사실 AI를 그래서 여러 개를 쓰고 있는데 저도 근데 아직도 누가 이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그래도 GPT가 제일 나아 보이거든요. 제가 이제 여러 개 쓰고 있으니까. 예. 근데 또 모르죠. 1년, 2년 후에 또 추월당할지. 뭐 제미나 이런 데다가. 예. 그러니까 아는 쪽에만 투자를 하자. 어때요? 올해 2분기 한국 주식 물론 올해 연말까지 좋을 거라고 예상하시고 있으니까 예. 지금 한국 주식 비중은 어느 정도 돼요? 한국 주식이요. 근데 그것도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사실 그 지금까지가 이제 내 전통 자산의 그 20%였거든요. 한국 주식이. 네. 그거를 지금 한 사실 이제 좀 줄이려고는 해요. 왜냐면 그래도 5월, 10월이니까. 네. 그래도 이번에는 없애진 않는다. 이런 거죠. 네. 아, 그러면 미국 주식은 비중이 어떻게 돼요? 또 비슷하게 됩니다. 20% 씩? 비슷하게. 네, 네. 예. 그것도 줄일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어쨌건 그 계속해서 이제 수익을 내면서 잘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 저 강한국 작가 입장에서 봤을 때 시장이 좋은데 또 이런 AI니 뭐니 랠리는 나오는데 내가 그 종목이 없어서 정말 그 포모 현상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 막판에 자꾸 비싸게 사거나 예.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예. 이런 분들에게 좀 조언이 될 만한 그 노하우 같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조금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조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만약 조금. 그냥 네네. 마음이 괴롭고 포모가 진짜 일어나면 조금만이라도 사보자. 또 이게 사실 그 개별주를 투자할 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이 개별주를 투자해서 잘못됐을 때 내 총자산의 1에서 2% 이상을 알리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사실 투자를 할 때 뭐를 사느냐보다는 얼마를 베팅하는 것이 이제 훨씬 더 중요해요. 네. 뭐 예시를 하나 뭐 해가지고 예를 들면 진짜 뭐 테슬라가 제일 좋다라고 하면은 그럼 테슬라 베팅을 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이제 안 되거든요. 이제 베팅을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 총자산의 20%를 넣고 그리고 10% 떨어지면은 손절한다. 라고 하면은 내가 총자산의 2%를 잃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식으로 투자하면은 어떤 주식을 언제 사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몰빵은 위험하고 네. 그 분산 투자에 대한 개념, 요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게 그쵸. 이제 한마디로 분산 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베팅을 해가지고 손절 라인을 정하고 아, 그 손절을- 손절 라인을 터치할 때 내 총자산의 1, 2% 이상 안 깨먹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그런데 그러면은 내가 돈이 1억이 있는데 2천만 원 베팅하는 거 너무 아깝지 않느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떨어지면 그런 식으로 털면 되는 거고 올라가면 그때 점진적으로 조금씩 더 투자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 맞는 방법인데 근데 이렇게 이제 그 대부분 투자자들은 내가 뭘 사야 될까를 엄청 고민을 하는데 이거를 나 얼마를 베팅해야 될까 그거 고민 안 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가자. 이 전략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죠. 최근에 그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라는 책도 나왔는데 제가 그때 후회했죠. 아, 나는 왜 내 책제 보고 저걸로 안 지었지라고. 이제 내가 더 이상 지을 수가 없잖아. 저 사람 때문에 예, 했죠. 네,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참고로. 네, 굉장히 네. 훌륭한 책이에요. 최근 근데- 읽어준 책이 베스트였죠. 근데 손절을 네. 한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냥 하면 돼요. 말처럼. 네, 네.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그걸 잘 할 수 있는지 좀 조언 좀 해줘봐요. 일단 손절이 안 되면은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아.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손절이 절대 불가능한 사람들의 솔루션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자산 배분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자산 배분이라는 거는 이제 주식, 채권, 금, 저기 외화 같은 거를 합쳐가지고 포트폴리오로 이제 운영하는 건데 그 포트폴리오는 손절을 안 해도 돼요. 예, 왜냐하면은 그 포트폴리오 자체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개별주를 하는데 손절을 그러니까 못 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건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렇군요. 그래서 저도 근데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그냥 손절은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유전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제가 결단력이 있어야 되는. 네? 결단력이 있어야 되는. 그게 아니라 그냥 거의 유전 아닌가. 그래서 그냥 손절 늘 안 하는 사람 내가 아무리 하라고 잔소리해도 안 하더라고요. 그냥 유전적 결함이라고 봐야죠, 그냥.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인정을 하고 유전자 자산배분만 하면 특징. 돼요, 그냥.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예. 진짜 그 30% 승률 가지고도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그걸 못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이거 하면 돈 날리는 거고 확정 짓게 되면 내가 이걸 돈을 날리는 게 되니까 그게 싫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 전에 30% 말씀하셨는데 네. 실제로 지속적으로 돈 버는 트레이더 중에서 승률은 거의 다 30-40%예요. 그래요? 50% 이상이 아니라? 네, 50% 되는 사람 별로 없죠. 네, 거의 없죠, 그거는. 근데 어떻게 돈을 벌죠? 50%는 정말 큰 강세장에서 이제 돌파 매매 들어갔을 때 50%가 간혹 나오고, 근데 그 사람들도 이제 강세장에서만 거래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30-40%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죠. 아,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버는 것인가?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러면은 30%가 승률이라고 하면은
그럼 이제 3번을 먹고 7번 깨지는 거잖아요. 네. 되게 심플해요. 그 이제 7번 깨질 때는 그 1씩 깨지고 3번 먹을 때는 3씩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해보면은 3, 3, 3, 9를 먹고 7을 깨지는 거니까 10번 거래해서 2를 버는 거잖아요. 그거를 계속 지속하면은 이제 부자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예. 내가 예를 들어서 10% 마이너스 나면은 손절을 해야 되겠다. 예, 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가도 예. 근데 장이 이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은 12%, 15% 빠져 있는 갑자기 네네네. 급락이 나와서 예. 그러면 이제 보통 그래 조금 더 올라오면 팔자 했는데 다음에 더 빠지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때는 그냥 12%의 손절을 인정하고 빨리 해야 됩니다. 10%가 예. 넘었어도 그게 제가 라인을 보기에는 넘었어도. 큰 실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 그렇죠. 네, 많이 네. 하는 게 그죠. 그래 올라오면 매도하자 했는데 더 빠져버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군요. 그 마크 미너비니가 그 명언을 남겼잖아요. 큰 손실을 피하는 방법은 손실이 작을 때 잘라버려야 되는 거라고 말을 했죠. 네. 그 수익을 길게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 강환국 작가가 활용하는 리스크 리워드 기준이 있죠. 이게 뭐예요? 3대1, 2.5대1? 예? 요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요거는 제가 이제 그 최근에 바로 그 책, 그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라는 책에서 배웠어요. 깡토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손절은 쉽거든요. 그러니까 손절은 기술적으로는 쉬워요. 왜냐면 이제 몇 프로 떨어져서 팔면 되는 거지. 근데 사실 근데 그거보다 어려운 게 익절이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났을 때. 그쵸. 그러니까 결국 매도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네. 그렇죠. 근데 이제 손절은 근데 기계적으로 하면 되죠. 5% 빠졌네, 빠이 하면 되는 건데 이제 익절은 그게 어려운데 저도 이제 이번에 가르침을 하나 이제 확실히 받았죠. 그래서 이제 그 30% 승률로 내가 돈을 벌려면은 이제 손익비가 한 3대1 정도는 유지가 돼야 돼요. 한마디로 내가 평균적으로 깨지는 게 5%라고 치면은 내가 벌 때는 평균적으로 15%는 벌어야 돼요. 3배. 또는 내가 손절이 8%면은 24%는 벌어줘야 되거든요. 내가 벌 때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가? 그것도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이분이 되게 좋은 솔루션을 주셨어요. 그럼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주식을 살 때 이제 8%면 손절을 한다고 쳐볼게요. 그럼 내가 평균적으로 잃는 게 8%일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은 이제 나는 24%를 목표로 잡고 24% 목표에 도달했으면은 절반을 팔아버리고 나머지 절반은 냅둬가지고 예를 들면 이평선이 깨진다든지 아니면 또는 이제 모멘텀이 더 이상 안 올라간다든지 그때 파는 거를 이제 추천하더라고요. 그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절반을 팔면은 일단 심리적 안정감이 생겨요. 일단 돈을 벌었다 하고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거기서 더 오를 수도 있고 다시 꼬꾸라질 수가 있는데 꼬꾸라진 본전을 팔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절반은 이미 수익을 냈고 절반은 본전이니까 요건 내 돈을 일단 번 거잖아요. 근데 이게 또 내가 이제 24%를 다 팔아버리면은 얘가 250% 떠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놓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반반 팔기. 요거는 이제 딴 위대한 고수들도 많이 주장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앞날을 시장에 대해서 전망하는 것보다도 이제 리스크 관리가 우선 중요하다. 훨씬 중요하죠. 이 얘기 하잖아요. 예. 갑자기 시장이 막 폭등하거나 급락하거나 이런 돌발 변수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호재 낙제들로 인해서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근데 사실 그 모든 것도 매수 전에 이미 다 계산을 해놨어야 되는 거죠. 그래요? 그렇죠? 어떻게?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제가 조금 전에 그 전략 있잖아요. 내가 얘를 사가지고 8% 이상 떨어지면은 손절을 하겠다. 그리고 24% 넘어가면 절반을 해치우고 나머지 절반은 2평 깨지면 팔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 지키면 돼요. 그러면 급락이 왔다 그러면은 아마 손실이 8% 이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죠. 어쨌든 얘는 이제 파는 거고 등이 왔다 하면은 그러면은 위로 올라가가지고 나이스 절반은 그럼 24% 넘었네 팔아버리고 나머지 절반은 갖다 기다리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투자를 하기 전에 어떤 변수에 대해서도 이미 대응책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네, 그리고 그렇군요. 성공한 투자 중에서 그거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무조건 다 대응이 있어요. 일단 투자로 우리 강환국 작가 수십억을 벌었으니까 인정을 해줘야지. 제가 수십억은 못 벌었어요 투자로. 네. 그래요? 네. 그럼 얼마나 벌었어요? 제가 월급으로 좀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수십억 그러니까 10억은 분명히 넘을 건데 수십억 되나? 네, 혼날 수 없네. 수십억의 자산을 형성한 우리 강환국 작가. 수십억 벌었을 수 있겠다 생각해보니까. 네. 생각해보니까. 네네. 네. 자, 하여튼 수십억의 자산, 30억? 얼마의 자산이 얼마예요 지금? 아니 30억은 훨씬 넘죠. 50억 넘지 않아요 지금? 50억 넘죠. 네네. 하여튼 큰 네, 자산을 형성한 우리 강환국 작가. 네, 오늘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많은 분들 이 방송 보시면서 자신에게 맞는 그런 요소들 잘 한번 접목을 하시는, 그래서 배워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강환국 작가 같은 이런 분들도 다른 책들을 보면서 이렇게 자꾸 공부하는 것처럼 적용하고, 네, 우리는 계속해서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책을 지금 최근에 안 썼기 때문에 이제 저도 남 책을 홍보하기 굉장히 불쾌한데 어쨌든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훌륭한 책입니다. 올해 최고 책 중에서.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강한국 작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6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이라든지 증시 활성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고관세를 매기는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되어가는 단계잖아요. 금리 인하 시기에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까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증시가 좋아졌을 때 잘 벌고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명확하게 어떤 사야 되는 기준, 팔아야 되는 기준, 원칙이 안 잡혀 계신 분들은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 포인트를 잡아서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해보는 거죠. 8주 동안 무려 24번이나 되는 라이브를 통해서 트렌드에 맞게끔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훈련을 진행하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이론보다는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눈과 타이밍을 잡아가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